안녕하세요. 저는 백델데이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델데이 조직위원장 DCK 대표 민규동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백델데이가 2020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지금 6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원래 사실 이제 그 처음에 이 행사를 조직해서 만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백델데이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만 이 행사를 하자. 이게 없어지는 게 목표인 행사다. 모든 어떤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작품들이 보편화되는 그날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6회까지는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죠? 네. 네. 생각보다 떨어질까요? 생각보다 좀 더 갈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오늘 백델리 한 분이 네. 포스터에 좀 사인을 내셨는데, 그 사인에 네. 100회 백델데이까지 100회요? 네, 그거를 오래 가길 바란다.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어쨌든 성평등의 어떤 가치가 앞으로 100년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완벽한 평등이라는, 예를 들어서 뭐 5대5라는 그런 완벽한 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 실제로 아주 이론적으로 뭐 엄청난 평등의 세상에 오더라도 저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올바른 가치를 잘 구현한 작품들을 칭찬하고 또 호명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100회라는 말이 이게 보통 다른 행사는 격려사로 들리는데, 네, 제발 그 100회까지 가지 않기를 저는 일단 바라보면서, 올해 그 저희 포스터 감독님 어떠셨어요? 네. 어느 해보다 좀 액티브한 느낌이 네. 드는데요. 어떤 네. 컨셉이었을까요, 올해는? 저희가 올해 그 체육대 운동의 이런 컨셉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어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포스터 보시면은 2인 3각으로 달리는 백대리 그리고 또 함께 공을 굴리는 백대리, 또 같이 시소를 타는 백대리, 이런 이제 그 액티브한 모습들을 통해서 연대라는 키워드,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어요. 그 사실 그 협업이라고 하면 한 프로젝트 안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걸 의미하지만, 제가 그 백델리안과 만남에서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정주리 감독님께서 다음 소에 만드신, 만약에 그 지금 이제 그 변성현 감독님이 이 여성 그 킬러 막 이런 것들 캐릭터를 만든 걸 보니까 다음에는 범죄도시 여성판도 만들어도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감독이나 창작자나 제작진들이 어떤 성취를, 성평등에 대한 성취를 이뤄내면은 다음의 감독들, 다음의 창작자들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게 개주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멋진 컨셉인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좀 신분 상승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점이죠? 저희 계속 이게 무슨 SF 캐릭터냐 이런 얘기를 아직도 듣고 있는 우리 백대리한테, 이제 그냥 한국 요즘은 이제 그 K 콘텐츠가 워낙 각광받으니까 한국 캐릭터로 아예 그냥 명명을 해버리자 해서 대리로 승진시켰습니다. 백대리.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없네요. 백대리 말고도 백과장, 백부장은 못 가는 거죠. 네. 만년 대리죠. 네, 일단 네 만년 대리인데, 그래서 네. 그러면 백시인데 그래도 네. 네, 여기 혹시 백시 계시면 저희가 경품 하나 드릴까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 백시 계세요? 백대리랑 DNA가 백대리가 백시가 여기 없으시네요. 네. 30만 원짜리 엄청난 경품이 있었는데 네, 아쉽네요. 네. 네, 이건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경품을 드리는 거로 하고. 네, 그 백대리가 나중에 승진하면 그때 또 한번 30만 원 경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개봉했던 많은 작품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OTT를 통해서 보셨던 작품들을 통해서 선정을 심사위원들과 같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사 과정이 단순하고
빨리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작품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그 작품들이 회자됐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선정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백델리안으로 선정한 각 분야의 수상자 분들을 지금부터는 같이 모셔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백델리안 선자분들? 모시기 그거 보기 전에 전에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네, 했거든요. 봐야 될게 그래서 있죠? 영상을 보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백델리안 분들은 조금 있다 볼까요?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냐고.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저희 7년을 만났어요. 같이 있는 거 그거 하나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요. 네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거 그게 부도덕한 거 아닌가? 부도덕하다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 내 문제만으로도 버거워. 선생님, 언니 이제 학교 못 가요? 우리 일은 악성벌레 퇴치하는 신성한 움직이지 마세요, 임실차장. 무슨 수작이야? 안 청소해야 될 쓰레기. 죽여도 되니 지옥에서 보자.
나중에 누구 빽빽 싸고 싶나? 함정아. 비천한 몸들 나한테 바치라고. 저 사람들 다 죽일 겁니까? 아저씨 비켜요! 머리 끝까지 쭈뼛쭈뼛 서는 것이 심장이 자꾸 벌렁거려. 시장 받았어. 빌어먹는 한에 있어도 소리를 안 돼. 내가 국국을 하고 싶어. 이제부터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잉. 내가 뭘 어떻게 해내는지. 제 꿈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나는 도망친 로비, 가짜 옥태영입니다. 꿈은 그러면 너 네 언니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 진짜 그놈의 미래! 어때? 너무 편해? 야! 유미! 대신해줄게. 가자.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방문 판매면 집에서 물건 파는 거 말이지? 근데 엄마 무슨 물건이야? 구매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즐겨주세요. 뭐 저래?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죠. 무조건. 가자. 네, 네, 지금 선정되신 초이스 작품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백델리안 영상들을 보셨는데요. 한 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호응했던 모든 컨텐츠와 캐릭터들을 좀 이렇게 총망라해서 종합해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독님 잠깐, 네, 파과가 또 초이스 10에 그러게요. 네. 그랬네요. 네. 끝인가요? 네. 네. 지금부터는 그럼 백델리안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저희가 또 이렇게 수상의 트로피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장님, 민규동 감독님께서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부문 백델리안 감독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딸에 대하여 이미랑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독님 혼자 한번 네, 단독 컷. 트로피가 좀 예쁘지 않나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네, 제작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영화부문 백델리안 작가상을 수상한 최소한의 선이 김수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단독 컷.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상자입니다. 이분은 두 편의 작품을 또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빅토리 하이파이브로 영화부문 제작자상을 수상한 이한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진짜 치어리더 분들이 오셨어야 되지 않나.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시리즈 부문 수상자를 모시겠습니다. 시리즈 부문 감독상 수상하셨습니다. 정년이의 정지인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민규동 감독님, 네, 트로피 전달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자입니다. 시리즈 부문 제작자상 수상하신 정숙한 세일즈의 제작자 신혜미 PD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전해드리면서 사실 이제 이 자리에 백델리안 수상을 하시고도 다음 작품 집필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수상자분들을 대신해서 마음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즈 부문 작가상을 수상하신 옥시부인전의 박지숙 작가님이 지금 차기작 집필에 한창이세요. 그래서 수상 소감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백델리안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옥시부인전에 공감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방송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주류가 되지 못한 사람들, 소외되거나 약한 이들이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번 선정으로 그 마음을 조금은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백델데이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존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들에게는 용기가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변화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의 이야기가 기억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기다리며 백델데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박지숙 작가님이 지금 집필하고 있는 작품이 내년에는 또 이 자리에 같이 호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도 더해봅니다. 네, 다음 또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제가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민규동 감독님 계시는데 영화 부문에서 백델리안 배우상은 이혜영 배우님께 돌아갔습니다. 이혜영 배우님은 또 저희 토크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배우님 선정 소감을 배우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델리안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백델데이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순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이 느껴지고 고정관념을 부숴버린 캐릭터들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가 앞으로 남은 배우 인생에도 용기를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델데이 2025 바야흐로 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무게중심이 새로이 설정됨이 요구되는 시절인 만큼 젠더와 시대를 초월한 국가 민족을 넘어선 깊고 다층적인 인물을 창조하고 표현의 방식 또한 좀 더 까다롭고 잦고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성 특유의 강인함과 영특감이 눈치 보지 않고 발휘되는 캐릭터, 바로 그런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영화가, 바로 그런 배우들이 더 많이 조명받기를 응원합니다 하고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수상자의 또 수상 소감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셨죠? 이제 남은 수상자는 미지의 서울의 배우 부문, 시리즈 부문 배우상을 수상한 박보영 배우입니다.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지의 서울을 통해서 유미래, 유미지 두 인물을 연기를 했는데요. 자매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서로 잘 몰랐었고 또 그들의 문제점을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 본인 스스로 주체적인 선택으로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에 제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또 응원하는 백델리안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더 뜻깊고 또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백델리안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같이 못하셨지만 저희 또 이 박수 소리가 다음 또 이렇게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리라 믿으면서 그럼 지금까지 그 백델리안의 그 수상 순서를 마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착석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를 수상 축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무게가 그 생각보다 들어보면 상당히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또 기쁜 마음도 있지만 좀 이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까지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는 이 창작진들이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호명하면 다들 이제 다른 분들이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기어코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작업실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하시고 이 자리까지 와주셨다는데 일단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소감과 인사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그러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반가운 마음이 관객분들도 드셨을 텐데요. 먼저 이미란 감독님, 사실 딸에 대하여로 워낙 호명을 많이 받으셨어요. 부산국제영화제 CGV상 올해 배우상을 또 오민혜 배우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뭐 서울 독립영화제부터 시작해서 CGK 촬영상, 무주산골영화제 수상. 그러니까 수상복이 워낙 많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백달대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호명을 했을 때 어떤 또 감정이 드셨을지. 상복이 많았는데요. 근데 앞서의 상들은 어쨌든 작품의 완성도, 어떤 작품성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상을 받았다면 백델리안 감독상은 조금 다른 의미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들 때 백델리스트를 제가 스스로 체크를 했었고 이 영화가 다 부합을 하는구나. 잘 만들어야지 마음가짐이 애초에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기다렸다면 기다렸고 근데 올해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받아서 안도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상 중에도 백델리안 수상이 또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소한의 선이 김수현 작가님. 사실 그 독립영화를 또 이렇게 많이 조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독립영화는 보통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이 같이 그 집필을 하고 직접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신 분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약간 귀한 또 이렇게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현정 감독님과의 호흡으로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작가님께도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영화라서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 백델데이에서 최소한의 선의까지 챙겨서 후보로 검토를 해주셨다는 것 자체에 일단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백델데이에서 이제 초이스가 돼서 무엇보다 기쁜 것은 최소한의 선의가 스크린에서 다시 한번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극장에서 미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오후 7시에 무료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극장 스크린에서 영화를 한 번 더 감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혜영 배우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저도 백델데이라는 걸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알게 되고 수상하고 하면서 바로 그 순간 나는 달라졌다라고 이혜영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 있는 그
상을 받게 되고 일단 10개의 영화의 초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필함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김수현 작가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선의를 다시 한번 관객분들과 만난다는데 또 의미를 두신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저희 행사가 이렇게 상영까지 확장을 해왔는데 그 보람이 또 느껴지는 답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옆에 또 이렇게 한 해에 2작품으로 수상을 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바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만큼 그 바쁜 가운데서도 백델데이가 추구하는 가치인 그 성평등,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삼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한나 대표님께도 수상소감 듣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수상소감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저기 배우분들과 이제 작가님들의 수상소감을 듣고 수정하셨어요? 저기 혼자? 네. 저 아까 소감을 듣고 제 하찮은 소감에 반성을 한번 하면서 저 역시도 뭐 이거를 감안하면서 사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라도 저는 그 제 작품을 만들면서 저를 많이 투영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약간 여성 캐릭터에 대한 서사가 조금 더 뭔가 제 스스로한테는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그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빅토리 같은 영화는 제가 만들면서도 응원을 받았고 개봉하면서도 응원을 받았고, 하이파이브가 사실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도 이제 순서가 조금 개봉 순서가 좀 바뀌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뒤에 오픈이 되었는데도 이 하이파이브도 개봉하면서 제가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초능력을 얻은 것처럼 제가 많은 힘을 얻었는데, 그 와중에 이 2작품이 또 백델 초이스에 다 선정이 되고 제가 수상까지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했던 모든 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 아마 저는 그 전보다는 다음에 만들 제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만들면서 힘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그 2작품이 관객에게도 굉장한 힘을 주는 슈퍼파워를 전달해준 그런 작품이어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이 저도 지금 떠오릅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그 6회의 심사를 같이 하면서 든 생각이, 한 번 백델리안은 영원한 백델리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특이한 수상이십니다. 사실 그 2022년에 오썸의 붉은 꽃동으로 또 감독상을 수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그 차기작인 정년이로 다시 한번 호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백델 테스트를 진행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지인 감독님의 수상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받았을 때는 제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던 맞아요. 네네. 네, 그때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아마 백델데이랑 이런 백델 시리즈 초이스라는 존재를 알게 됐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있다니 하고서 제가 사실 그때 받고 5만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년이 하면서 뭐 저랑 이렇게 대본 회의에서도 그렇고, 뭐 작가님이 뭐 우리가 어떤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제가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우리 다른 상은 안 받아도 우린 분명히 백델데이 상은 받을 거다. 네네. 걱정하지 마시라. 그거는 네. 무조건 받을 거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네. 마침 이렇게 연락 주셔서 사실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바로 연락드렸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상을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네,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 포스터에 사인하면서 100주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100주년 그분이 감독님이셨군요. 네네. 네, 아무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그때 영상 메시지 보내실 때는 그러면은 그 차기작 집필하고 계셨던? 아니요, 사실 그때 한참 놀고 있을 때라서. 네. 네,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또 이렇게 또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백델리안에는 그때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또 계속 만들면은 저희가 언제까지건 호명을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또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들어야 될 텐데요. 정숙한 세일즈의 신혜민 대표님이십니다. 신혜민 대표님은 사실 이제 그 이 작품이 공동 대표님께서 같이 이제 그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석원 한기용 PD님도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또 이제 그 공동 협업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수상 소감과 에너지도 지금 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또 대표님께도 네,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석원 황기용 대표님과 함께 정숙한 세일즈를 제작한 신혜미라고 합니다. 저희 선정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19금 소재의 시대극의 여성 멀티캐스팅에 거기에 또 중년 여성을 소재로 해가지고 사실 제작자로서는 하면 안 될 모든 선택을 했던 작품.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했지 너무 많이 후회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고 지상파를 탄 것만으로도 저희끼리는 소정의 성취를 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정연이랑 저희 동기간에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소소하게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만했으면 우리는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되게 자화자찬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헤어졌었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또 백델리안으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누군가가 저희들이 냈던 용기를 알아봐 주신 것 같고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좀 어깨를 도닥여 주신 것 같아서 약간 좀 선정 소식 들었을 땐 좀 울컥했을 만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즘 좀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네. 하지 말아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백델리안이 된 만큼 또 용기 내서 또 무모한 작품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다음 작품 세일즈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 게 아닐까 더 좋은 작품을 만드시겠다는 또 이렇게 다짐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좀 전율이 느끼는 거는 각 그 수상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백델데이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관객분이랑 만나게 해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 생각을 긍정적인 회로를 막 돌리거든요. 그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소감만으로도 집에 가도 되겠다. 이제 그냥 들고 가시라 하고 싶은데, 네, 지금부터는 또 이제 각 작품에 대한 토크 그리고 또 이렇게 성평등에 기여한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면서 어떤 고민과 또 이렇게 돌파 지점이 있으셨는지 얘기들을 하나하나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장르와 서사에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한 여성 캐릭터라는 소재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 여성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좀 설 자리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들을 통해서 여성 캐릭터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또 어필할 지점을 만들어지는지를 그 실현한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품들을 만드실 때 어떤 또 이렇게 그 성취를 이루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순서대로 또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그 경쟁 작품을 만드셨던 두 분이 뭐 서로 끼어들면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마이크를 각각 하나씩 또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네, 좀 활발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란 감독님 작품을 좀 하나하나 좀 약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성소수자인 딸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주인공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저는 백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엄마의 시각으로 이렇게 그 차별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편견이 아니라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것을 관객에게 그 시각을 열어준다라는 데 있어서 이 엄마를 전면에 이렇게 내세우면서 감독님께서 가장 좀 이렇게 주의한 부분, 좀 관객에게 가닿고자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실은 저희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가 꼭 앞에 도입부에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김혜진 작가 2017년도에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 있고 이미 그 소설이 금방 화장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문학의 매체를 영상의 매체로 가져온 뭐 각색자의 태도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면면에 있어서 원작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작가와 독자들에게 힘을 얻어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제가 각색자의 태도, 그러니까 작가와 감독으로서의 태도를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목은 딸에 대하여이지만 실은 소설을 딱 마지막 장을 덮으면 엄마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본능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던 단 하나의 마음이라면 우리에 대하여라고 찍어봐야겠다. 이 영화는 딸에 대해 출발을 했고 엄마에 대한 소설이지만 결국 관객들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은, 우리 영화 제작팀이 성취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얘기다. 어느 한 캐릭터, 어느 한 서사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다. 뭐 예를 들어 저희 엄마는 이제 노년의 궁핍함을,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지점에서 엄마라는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두려움, 봉성, 이런 거를 잘 얘기하면 소설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어떤 확장성을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라는 면면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원작에서 출발을 해서 감독님께서 그걸 포착해서 영상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고민들, 그리고 이제 그 주목하셨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엄마와 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호명된 작품들을 보면은 다양한 여성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그 관계가 등한시되거나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로 파고드니까 공감의 지점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이제 그 옆에 김수현 작가님이 계시는데 출산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그 학교 교사와 그리고 10대 소녀의 어떤 그 민감한 문제들을 충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10대 소녀, 그리고 선생님은 굉장히 임신이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 둘 간에 쌓여있는 오해의 감정들이 풀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열어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까지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작가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선의는 그 학생 임신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말로써 제 의도나 영화를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출산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여러 차례 그 학생과 선생님의 이제 액션씬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소재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데
일단 집중을 했고요. 아이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고 학생이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학교 급식 시간을 자연스럽게 뭐 거기에 무슨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밥을 먹으러 지금 학교 급식 시간이 됐으니까 간 건데, 문제는 이 시스템을 보호해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임신을 해서 나온 배를 숨기지 못한 상태로 학교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다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아유 너 배고프구나, 밥 먹어라 라고 당장 처음에 이성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럴 수 있는 꼭 선생님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어떤 위치, 그 규칙이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시스템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희연이란 선생님은 일단 교사라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승과 다른 그 지점에서 일단 처음에 자기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거나 뭐 이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막상 자신이 배고픔이란 걸 느꼈을 때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집중해서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행동을 했는데, 그때 나는 그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을 먼저 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출산, 배고픔 여기에 집중을 해서, 결국 배고프다는 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동물 다 본능적인 어떤 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적인 관점 안에서도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미묘한 지점들이 정말 지금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안에서의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육탄전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자극적인 것들로 결국은 이제 비춰지기는 그렇게 비춰지는 건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비춰진 어떤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영상이든 짧은 단락의 뉴스든 그 이면에 어떤 감정들과 그런 그 골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이 영화의 그 확장된 어떤 관점에 의해서 충분히 좀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도 굉장히 저는 자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숙한 세일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 시리즈에 나오는 그 요소들이, 소재들이 바이브레이터, 딜도, 섹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 막 이런 단어들이 그냥 드라마에서 이렇게 막 대놓고 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을 그냥 그 1992년이라는 지금으로부터 한참 30년도 더 된 배경의 작은 소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 중년 여성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좀 약간 허들을 분명히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네. 예상하실 수 있는 모든 힘듦을 다 겪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여성향 19금 드라마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 음지에서 놀지 말고 좀 양지로 데려와서 좀 지상파 같은 데서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라는 굉장히 용기 있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영국 ITV에서 방송이 되었던 브리프 인카운터스라는 원작을 보게 됐고, 사실 영국 원작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근데 한국 쪽으로 데리고 와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재밌게
소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대중적인 조동아리 19금을 하기에 가장 좋은 컨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데리고 오고 또 마침 저희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막대먹은 영애 씨를 집필하셨던 최보림 작가님이 이제 합류를 하시고 또 이제 저희 감독님이 남성분이신데 되게 이렇게 약간 테토남처럼 생기셨는데 사실 젠더 감수성이 가장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합류하시고 사실 저희 정숙이 본체랑 너무 닮으셨던 김소연 배우님까지 합류하시고 나서 저는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본이 재밌다. 만약에 19금 컨텐츠를 만들 거면 이만한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방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고 기획 단계에서는 원래 야한 얘기하면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미래를 모르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한 방송국 2개 정도를 전전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편성 단계에서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방송 시간, 심의 규정, 그리고 여성 서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어떤 디메릿 이런 것들 때문에 방송이 사실 번번이 좀 불가가 됐었고 저희끼리 배우분들까지 사실 눈물의 해단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다 최선을 다해서 막판까지 달렸기 때문에 이제 못 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JTBC에서 사실 다음 작품이 살짝 제작에 지연 요소가 생겨서 한 달 정도 슬롯이 생겼다. 한번 해보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손을 벌쩍 들고 들어갔고 JTBC 편성팀하고 사실 정말 사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까지 세상에 정수기는 좀 많지 않을까요? 라고 용기 내주셨던 넷플릭스 덕분에 사실 저희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고요. 되게 힘들긴 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 정숙한 세일즈에 나왔던 주인공들하고 저희 제작진의 어떤 경험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세상은 만만치 않고 세상의 벽은 높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연대하면서 서로 되게 즐겁게 작업했거든요. 지금도 저희끼리 그때가 좋았어라고 회상할 만큼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세상은 힘겨웠지만 또 용기를 내면 또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 자리까지 오신 대표님께 박수로 한번. 너무 코믹하고 발랄하고 그 햇빛 찬란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뒷이야기 들으니 많은 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심사평에도 그 얘기를 해주셨고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를 코믹하고 즐겁게 하기가 쉽지 않다.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굉장한 이제 그 성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발랄한 톤으로 이 이야기를 이런 장르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목표이기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시작부터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지점이 소재가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인물들이나 대하는 환경까지 마이너해지만 아마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섹시한 소재를 가지고 섹시하게 접근하면 아마 무서워서 시청자분들이 다 도망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물들을 그리는 과정이나 작품을 전개했을 때도 최대한 귀엽고 사랑스럽고 좀 휴머니즘이 가득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라고 스스로들 좀 많이 점검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빌드업했을 때도 좀 캐릭터들 안에서 저희 드라마는 사실 시대와 무지가 빌런이지 주인공들 중에 빌런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최대한 독하고 좀 표독스럽지만 고민은 좀 안 고구마스럽게 짧게 하지만 해결 과정은 저렇게 해결한다고 시청자분들이 욕도 하셨지만 굉장히 코믹하게 저희가 해결을 했거든요. 어떻게 얼어라 이렇게 간다고 할 만큼 굉장히 코믹하게 해결을 했고 대신 이제 해고는 굉장히 저희가 길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눈물 콧물 싹 빼게 한번 울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작가님 감독님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리드를 해주셨던 것 같고 배우분들께서도 사실은 본체에는 저희 배우분들이 다 굉장히 섹시하고 아름다우시거든요. 근데 최대한 안 섹시하지만 섹시하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오는 성인용품도 방송에서 다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보여야 된다. 저 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리들도 안 들리지만 들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나름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검열을 많이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귀여운 작품을 조금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지 않았나? 19금 소재이지만 그래도 좀 즐길만 하다고 생각해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방송국에서 항의 전화 많이 왔습니다. 네. 네, 모든 항의를 뚫고 여기까지 와서 이 작품적으로는 우리한테 즐거움을 또 안겨준 작품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만드는 창작진의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소한의 선의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이들을 끝까지 좀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따라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작가님의 어떤 대본에서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심사를 또 이제 민용근 감독님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김수현 작가님의 따뜻한 필력이 보이는 작품이다라는 평을 주셨었어요. 이 인물,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소모적이지 않게 하려는 어떤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지점이지 않았을까. 그 시선을 유지하면서 작가님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미란 감독님이 또 마이크를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사평을 저도 봤는데 일단 따뜻한 필력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소모적이지 않다는 게 뭐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최소한의 선의인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경계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거지가 배고프다고 해서 음식을 줬을 때 나는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먹을 걸 아껴서 줬다라고 했을 때 난 매운 거는 안 먹어요 라는 대답을 만약에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라고 내가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걸 저는 늘 경계를 하거든요. 내 안에 혹시 그런 태도의 확장으로서 어떤 상황을 대하는 적은 없는가. 마찬가지로 저는 이 희연과 학생 유미, 제가 이제 이름은 감독님께서 바꾸신 건데, 희연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저라는 사람 때문에 나온 캐릭터거든요. 일단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만약에 학생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에서 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해가는 과정에 희연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두 학생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는 끊임없이 이 선생님을 시험에 들게 하면서 그를 전개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절대로 얘 너무 힘들겠다 이런 선생님 만들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현실적으로 요즘에 그 교사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직장인이라는, 그러니까 직업 중에 하나로서 교사를 선택한 젊은 교사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단지 그 사람의 직업이 교사였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이 사람은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까?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이 이 교사의 입장에 쉽게 공감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면, 그랬을 때 다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지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으로 이 교사의 심리 상태, 환경, 행동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처음부터 학생한테 나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을 과연 생각했는가라는 건 질문으로 남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이들과 술래잡기 같은 걸 해보면 아이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상대도 나를 못 볼 거라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 애들 다 컸다, 뭐 자기 의사도 분명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고작 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이 되면 그 행정적으로 규정지어둔 그 개월수 때문에 어린이에서 갑자기 학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 보호해주는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뭐 어떤 결정을 하지 온전히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을 고작 해봐야 그 의사표현도 1, 2년? 고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해도 그런 아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미래까지 내다보고 행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한 실수나 그래서 학생이지 않을까. 배우는 아이들이잖아요. 모르니까 배워가는 아이들인데 학생이 이러면 돼? 해서 정말 끝나지 않는 형벌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아이템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교사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고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형벌을 학생들은 당연한 듯이 계속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취재를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권리나 의사나 이런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을 거의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학생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내가 할 말이 있겠어라고 다들 움츠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문이 생겨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생은 단편적으로 당장은 미래를 생각하고 무슨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행동 가운데서 스스로 뭔가를 이제 결정해 나가는, 선택해 나가는 그런 약간은 성장하는 아이로 그리고 싶었고 제가 보지 못했던 왜 이런 목소리는 내지 않아요? 라는 이런 목소리도 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제 선의 속의 주인공 학생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대사들이나 상황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이 따뜻한 필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끝맺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심사평의 그 따뜻한 필력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적정한 필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캐릭터로 창조된 인물의 어떤 그 입장들을 최대한 기울이려고 하는 그 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덧붙여 보면서 역시 저희 백델리안으로 호명된 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려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넘겨짓고 그 차별과 편견 속에 좀 갇혀 있는 캐릭터들이 다른 모습이고 다른 생각이고 어떤 지점에선 나와 같은 또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를 실현시켜주는 그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란 감독님 그 딸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한국 캐릭터, 그러니까 한국의 그 영화 시리즈들이 정말 그 많은 이제 그 지점들을 성취를 하는데 중년 여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활발하고 적극적인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초이스10으로 선정된 작품들 중에 폭삭 속았수다나 그녀에게 같은 작품들도 있는데
정말 예전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그 어떤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세분화해서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 때는 그 서사 안에서 그 캐릭터들이 살아있게 할 때 창작자로서 굉장히 저는 즐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는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그 펼치지 않았던 인물을 아코디언 주름 펼치듯이 펼친 작업이 아니었을까. 어떤 또 흥미로움이 있으셨는지 감독님 작업하시면서. 네. 약간 영화 쪽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약간 네, 우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누구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 너랑 나랑 닮은 면이 있기도 하지만 실은 뚜껑 열어보면 아주 다른 내용물들로 각자가 끓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스테레오 타입이 있을까? 아니다. 열어보고 들여다보면 모두 다 다른 개별성, 모두 다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면에 있어서 저는 소수자성이라는 것이 정말 소수자성이인가? 그것이 호명함으로써 어떤 구획지어지는 답답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그렇습니다. 실은 엄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올리는 인상들이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혹은 그 사람의 스토리로 들어가면 굉장히 면면이 달라지거든요. 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재밌죠. 그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작업이 어쨌든 창작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지점을 발견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창작자로서 제가 견제하고 있는 것은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창작자에 이어서 제가 여성 주인공 혹은 여성 캐릭터를 만들 때 늘 그 면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나를 닮아간다.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나르시즘적이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잘 거리두기가 되지 않은 면에서 반성을 하고요.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면 캐릭터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스테레오 타입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엄마를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이미랑 감독님의 캐릭터의 그 스테레오 타입을 벗어나는 어떤 방법? 이게 어떤 일종의 솔루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캐릭터 개별이 아니라 관계 스테레오 타입도 저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창작진들이 겪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남성 서사에서 남성 간의 갈등이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야망이나 성취라는 말과 좀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갈등을 하면 그게 질투나 시기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퀄리티가 낮은 어떤 감정으로 소비가 되고 그 묘사가 되고 그래서 캐릭터 간의 어떤 것들의 그 부딪힘이 소모전으로 그냥 단순 눈욕이 재미로만 좀 이렇게 많이 치부되지 않는가, 취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구국단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각축전, 이 많은 캐릭터들이 갈등을 겪고 어떤 하나의 가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관계들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대본 작업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었고 작가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이게 남성 캐릭터의 존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똑같이 정진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단순한 뭔가 시기와 질투로만 그 관계 형성을 하기에는 솔직히 좀 재미는 당연히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어떤 큰 목표에 있어서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가 이렇게 선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당연히 싫어하는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좀 당연히 라이벌로서 가져야 될 것들? 근데 이게 돌아보면은 결국엔 결론은 늘 있었던 관계를 저희가 그려낸다는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라이벌들 간의 관계는 뭔가
글쎄요, 드라마 속에서 사실은 늘 있어 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남성 캐릭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좀 더 시기나 질투로 좀 더 표현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그 모델로 삼았던 건 결국에는 대장금에서 장금이랑 이제 그 많은 동료 이제 궁녀들의 그런 관계들을 사실은 좀 많이 모델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작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끼리 있는 그런 나름의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들이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대장금은 사실은 민종사관의 존재로 인해서 약간의 그런 약간 라이벌, 그 사랑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은 전 대장금에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저희 작가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해서 정연이의 관계가 좀 더 그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또 그렇다고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일단은 남성이 없는 그냥 여성들만의 온전한 사회 속에서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정진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거는 약간 소년 만화에서 나오는 공식과는 사실 오히려 같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이런 어떤 항상 이렇게 라이벌로서 친구를 해서 우린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해적왕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생기니까. 근데 약간 그런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네. 말씀 감사하고 약간 박수를 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글을 집필하시고 또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 영화 제작은 이 모든 또 이제 과정 안에서 이 창의적인 청사진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작진과의 호흡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또 이한나 대표님의 지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토리아 하이파이브는 규모 면에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체급도 다르고 이제 장르도 다른 작품이지만, 제가 이한나 PD님 대표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어떤 가치 실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신 있는 이야기 소재를 밀어붙인 측면은 정말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파이브가 굉장히 평범한 영웅들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빅토리도 너무나 작은 그 마을의 치어리더들의 어떤 활약을 그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는 제작자로서는 결국 대중에게, 관객에게 가 있을 때 캐릭터가 흥미로워야 하고, 그리고 장르적 재미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숙제가 그걸 떠나서는 이 작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게 좀 약간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아마 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들이 기획 단계에서 모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한나 PD님 끝까지 이거를 좀 물고 늘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관객들과 만나게 했다라는 좀 약간 투지가 돋보이는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제가 왜 중앙에 앉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또 이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도 제가 너무 공감하고 이쪽도 너무 공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그 캐릭터별 이야기를 아까 이제 작가님하고 감독님하고 하시는 거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저의 영화를 보면 그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숙산 세일즈처럼 빅토리는 9명의 인물이 이제 각각의 개인의 어떤 서사를 가지고 허나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보니 주인공 한 명에 끌고 가면 거에서도 이제 주변 인물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음을 각각의 이제 모든 관객들이, 다양한 관객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내 이야기로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만들고 있고요. 기획을 하면서도 이제 인물이 많이 나옴과 동시에 분산되지 않음에도 어떻게 하나의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이 각각을 다 표현할 수 없다 보니, 근데 또 이제 모든 상업 영화다 보니
많은 관객분들이 좀 더 많은 공감을 얻고자 다양한 캐릭터를 그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의 인물을 쭉 이렇게 놓고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이쪽에 대한 어떤 성격과 요즘에는 좀 MBTI가 나온 이후부터는 MBTI도 설정을 합니다. 이 친구한테는 어떤 성격을 주고 어떤 느낌을 주고 하면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이제 어떤 관계성에서 아까 여기 관계성도 말씀하시는데 부딪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요. 자, 뭔가 모든 기획 단계,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그 얘기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빅토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 하이파이브도 5명의, 6명의 인물인데 한 명은 빌런으로 설정하고 5명의 이제 장기가 6개다 보니까 6개를 설정하긴 했는데 이 6명의 이제 각자가 갖고 한 명의 능력을 가지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근데 사실은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이제 없었던 거에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 되게 평범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좀 더 있기도 하거든요. 하이파이브는. 그래서 그 인물들이 또 주인공 이제 여사 완서라는 이제 주인공을 놓고 이 5명이 어떤 부족함이나 이제 아픔들을 이 아이가 좀 더 끌고 가고자 하는 허나 어리고 하지만 제일 강하고 하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시나리오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시나리오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약간 여성 서사다 약간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친구가 무엇을 대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뭔가를 더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범하면서도 다양하게 뭔가 이끌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은 사실은 이제 제작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여성 서사든 여성 캐릭터든 이런 걸 다 떠나서 흥행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떠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느 작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이 약간 소수인 여성 캐릭터들이나 주인공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올 경우에는 흥행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어떤 일종의 선입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팩트일 수도 있는 그런 사실 때문인데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들어가고 실제로 좀 약간 지금은 어떤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지 다음 작품을 또 하셔야 되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여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고 영화를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생각 자체를 배제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긴 하거든요. 우선은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힘이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오히려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힘이 더 좋다면 이 여성 캐릭터로 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남성 캐릭터가 갖고 있는 힘이 더 공감강에 갈 수 있다 하면 남성 캐릭터로 가기도 하는데 우선 보통 정도는 저는 모든 작업들이 이제 감독님들과 작업을 먼저 같이 하고 뭐 작가님들하고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분들하고 얘기한 공통점이 같아요. 캐릭터의 다양성과 이렇게 깊이감을 얘기하다 보면 꼭 분들에 대한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소재 자체가 좀 작음과 평범함에서 좀 더 큰 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성장을 배경으로 하던 휴먼을 그리다 보니 이거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공감대가 여성한테 오는 성향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여성 캐릭터로 뭔가 이제 전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이 전사에서 이루어지는 공감대가 좀 더 여성으로서 가졌을 때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아마 이게 시작이 저한테는 이제 제 시작의 필모 중에 이제 과속화 써니의 필모가 있는데 과속 스캔들의 박보영의 캐릭터와 이제 써니의 이제 7명과 성장된 7명의 14명의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 이제 거기서 오는 재미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고요. 그게 이제 여자냐 남자냐보다 사실 써니 같은 경우는 흥행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캐릭터의 힘이지 어떤
누군가의 뭐 서사 이게 여성과 남성으로는 나누지 말자.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이제 굳건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오히려 이제 이 캐릭터가 살면서 이게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영화가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기본으로 제가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실 이제 매년 그 성인지 그 결산을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30억 이상의 이제 그 상업 영화를 분석을 해서 창작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2024년 결과를 보면 여성 창작진의 숫자가 전년도보다 높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맞닥뜨린 작품들을 좀 보면은 감독님들의 작품이, 그러니까 여성 감독들의 작품이 두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올해 나온 작품들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 한편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빅토리아 하이파이브의 예를 봤을 때는 이 작품들이 여성 서사, 여성 캐릭터에 주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 감독님들이 다 이제 그 남성 감독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 여성 캐릭터를 여성의 창작진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면, 지금은 여성 캐릭터들이 시장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로 좀 비춰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좀 작업을 남성 감독들과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기획의 트렌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며칠 전에 배운 단어, 아까 테토남 뭐 이런 거 들었는데, 제 감독님들은 애견남입니다. 애견남인 성향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강영철, 박범수 감독, 네, 애견남으로.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애견남에 가깝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라보는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좋은 감독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강영철 감독님은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되게 작으신데 이제 작은 여성이 품어내는 그 에너지의 표현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몸의 자금을 떠나서 이 강인한 그 정신력과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거에서 오는 희열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감독님이신 것 같고, 그 박범수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너무 좋아하세요. 본인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행복함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감독님들이라, 아마 이게 이제 여성 남성의 감독보다는 이런 성향의 감독님에 대한 문제, 아마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시는 감독님들의 성향이 조금 저에게 가깝게, 이제 오히려 제가 조금 더 테토녀스럽게, 네, 맞죠? 네. 테토녀? 네. 그렇게 이렇게 맞출 수 있게, 이런 궁합이 오히려 이제 제가 갖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이 감독님들이 커버해 주시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쪽으로 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거를 저희가 여성 서사를 만듦에도 남성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내 누이와 뭐 내 어머니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분들과 제가 작업을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내 집에 계실 텐데 애견남으로 정의되신 두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또 이렇게 백델리안 선정되신 또 이제 그 주역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좀 어떤 게 있는지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좀 잠깐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기 5번 네 번호 있는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너무 잘 듣고 있고,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여성 창작자로서 좀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거 다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풍문을 들을 때도 많고, 뭐 직접적으로 뭐 뜻한물 같은 거 썼을 때 한 명을 남자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피드백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순간들에서 어디까지 타협을 하고 어디까지 정진을 해야 할지 이런 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5분 모두에게 들어보는 걸 원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 네. 대표로 두 분은 들어볼게요.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신혜미 대표님. 네. 네, 제가 가장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사업성이 없는 작품을 만드는 건 굉장히 도전이기는 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내가 왜 한다고 했지라는 고민을 많이 할 만큼 굉장히 도전이긴 한데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캐릭터가 나오느냐가 어떤 성별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작자들도 물론 뭐 시장에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코어로 생각하는 거는 이 얘기가 과연 재밌냐, 지금 시청자들이 과연 좋아해 줄 것이냐가 사실 키워드였던 것 같고, 정숙한 세일즈 같은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만들어지면 안 되는 작품이거든요. 시장성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또 오히려 또 뾰족하게 만들어서 돌파를 한다면 또 그만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기획회의 했을 때도 작가님들한테 이렇게 보고서 이거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좀 그래도 어떻게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그게 또 제작자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세상에 나와야 재미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들로 저희를 다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분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재밌는 게 중요합니다. 왜 시장의 얘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죠?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세요. 파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테토뇨. 파는 것 제가 하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말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네. 그건 대표님이 너무 신혜미 대표님이 너무 말씀을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성 창작자가 고민이 되죠. 저도 제 시나리오를 대표님께 맡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창작자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는 어차피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거를 너무 염두에 둬도 뒤에 가다 보면 계속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를 그냥 시작은 그렇게 하시고,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만나서 뭐 감독님도 만나야 되고 뭐 배우분들도 만나야 되고 투자자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줍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까지 걱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첫 번째 다리도 못 건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만드는 기획자든 작가든 감독들은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살짝은 융통성을 살짝 열어둔 상태에서 내 코어만을 잘 지킨 채 어떤 외부의 압박이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화든 뭐 어떤 대본이든이 계속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파는 과정이 생길 겁니다. 뭐 홍보나 마케팅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야기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너무 크게 그거에 만약에 여기서 좀 부족했다면 다음 거를 할 때 조금 더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처음 계속 만들 때는 나는 내 이야기를 할 거야에 대한 그 신념만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어떤 외부 압박에도 저런 신혜미 대표님 같은 테토녀가 분명히 나타나니 저 역시도 약간 그런 인물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힘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같이 좀 공을 굴려줄 그런 파트너를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전에는 코어 힘을 길러라.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뭐 요가도 열심히 하시고, 네. 필라테스도 하시면서 자기 주관을 끝까지 밀어가려는 창작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제 감독님들, 작가님들, 제작자님들도 그러시고, 또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던 게 이제 여성 서사 작품, 여성 중심의 작품들은 다소 이제 상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여성 서사의 그런 작품들이 대중의 선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시장에 수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백달대이기도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인데, 우리 사회의 그런 불평등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은 남성 서사의 작품들도 사실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만큼 사실 흥행에 실패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 뒤에 좀 뭐랄까 재기의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성 서사 작품들은 좀 이제 일단 투자되는 규모도 작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경우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상업영화 같이 규모가 큰 시장보다는 좀 독립영화 시장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필연적으로 흥행 성적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그 창작자분들의 작품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여성 서사 작품들이 많이 이제 작품성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서서히 이제 대중들의 어떤 반응도 오면서 이제는 좀 이전보다는 좀 더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법한 배경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 계신 창작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그런 이런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작품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좀 이제 어떤 그런 뭐랄까 대책이랄지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네. 어떻게 말씀해 보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차기작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계속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어느 분부터 한 분씩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진 감독님은 이 앞에 작품이 오소매가 굉장히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작품, 그러니까 다음 작품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힘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까 다른 분들 얘기도 들으면서도 그렇고 뭐 모더레이터님 얘기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제 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저는 사실 뭐 영화계 쪽 사람은 아니고 저는 지금 20년 이젠 넘게 20년 넘게 드라마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그렇고 여성 서사가 절대 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성 서사 작품이 전 이제 정년일을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작품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그때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것은 약간 흥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그래 이런 작품이 사실 잘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좀 더 여성 작품의 큰 규모의 제작비가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될 거란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사실 늘 입봉했던 순간부터 늘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을 해왔고, 사실 드라마 쪽에서는 여성 서사 작품이 사실 그렇게까지 마이너한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표님이 하신 그 정숙한 세일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기된 소재와, 그리고 요즘 사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시장 자체가 워낙 OTT라든가 해외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 드라마 산업 자체도 여성 사자에 대한 의문점이 이제 오히려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왔던 드라마들도 그렇고, 제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조연출 기간과 어떻게 보면 공동 연출 지금의 기간까지 거쳐서 저는 사실 늘 여성 서사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 떠올려 보면 저는 늘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약간 오히려 여성 창작자 그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여성 서사가 뭔가 되게 약간 뭔가 소수자의 장르처럼 이렇게 뭔가 비춰지는 거 사실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쪽은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큰 남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제작비를 끌어올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당연히 있지만 늘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약간 좀 이렇게 헤테로와 호모섹슈얼적인 부분으로 가면 좀 약간 양상이 달라지긴 하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드라마 쪽은 늘 여성 서사를 해왔고, 물론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더 넓은 의미의 여성 서사를 해오긴 했지만, 근데 정작 지금 사실 요새 산업 자체가 좀 커지면서 오히려 그 기존에 해오던 작품들을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생기고 있지 않을까. 전 사실 정숙한 세일즈도 보면서 그러니까 소재가 좀 다르다 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도 뭐 그 항상 그 어머니와 함께 보던 그런 여성들이 항상 주인공인 연속극에서는 사실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방금 해주신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소수 장르였나? 약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계 쪽 현실과 드라마 쪽의 현실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충분히 저는 되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소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히 드라마 쪽은 거의 다 여성 작가님들이기 때문에 늘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네, 지금 드라마와 영화의 편차와 또 다른 환경도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전은 여성 캐릭터가 드라마에서도 멜로 장르 안에서 조금은 수동적인 어떤 타입에 갇혀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장르에서 자기의 어떤 그 전문성을 드러내는 캐릭터들, 그러니까 현실 반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현실에 다른 영향을 또 가치를 주는 케이스도 더 늘어난다라는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드는 것 같고 그 두 분 지금 드라마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시대를 초월한 어떤 캐릭터와 서사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분 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드라마 영화 쪽을 이제 그 나눠서 약간 이제 그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이미랑 감독님도 혹시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본이 큰 영화를 하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은 영화 시장 안에서만 얘기하자면 저는 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작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창작자를 좀 창작자 밖의 영화 제작을 말씀드리자면 제작하는 여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이번에 영화를 제작한 저희 대표도 여성이지만 창작자나 작가, 감독은 되게 많아요. 근데 영화일수록 제작하는 대표의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남성이 많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그들과 소통을 하고 큰 제반을 만드는 게 실은 그러니까 감독은 영화에서 연출자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넘어서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것을 세이즈하고 관객들을 만나게 하는 건 대표이자 제작사 그리고 프로듀서이거든요. 그런 게 더 앞서 그러니까 창작자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현장에서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제가 되게 뼈아프게 느낀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작은 영화여서 감독으로서 홍보를 해야 돼서 저는 항상 앞에 나와 있는데 실은 배우나 감독이 나와 있는 거는 되게 이제는 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말고 조금 담대하게 큰 자본을 가진 제작하는 여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저희가. 자본을 만드는 일부터, 그러니까 드라마 시장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자본이 돌아가는. 아까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회차당 제작비가 얼마인가요?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저 돈이면 난 영화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지? 막 이 계산을 했거든요. 예, 저는 막, 난 평생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회차 넘죠. 네, 저는 아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영화 시작 제반을 만드는 돈을 끌어오는 여성 제작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야기를 쓴다 한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꾸리고 만들고 디테일을 형성하는 건 남성들을 만났을 때 그 아주 많은 소통의 방식의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물론 애견남 혹은 뭐 테토남 이런
디테일을 논의를 치더라도 여성 제작자들, 여성 제작사가 많아야 창작자들이 힘을 받고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영화 밖에 이제 두 대표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아 영화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셨어요? 네. 네,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주변에는 여성 제작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뭔가 조금 더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드라마도 이제 요즘 아까 대표님도 넷플릭스 걸리면 한 2, 3년 걸려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이러는데 영화는 한 편 나오는데 최소 제일 빨라야 3년에서 뭐 10년 만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돼가지고 제작자들이 많이 없는데 제작자들에 대한 여성 비중 좋죠.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거의 다 뒤에서 사실 앞에 나가는 제작자들이 별로 없고요. 다 뒤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일 확률도 많은데 되게 많이 뒤에서 오리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 이제 영화를 만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저는 생각할 때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영화를 만들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이야기의 힘에 이제 어떤 캐릭터를 넣고 이걸 어떻게 바람을 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여성 제작자들도 조금 더 앞에 나서서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감독님과 이제 감독님들 뵈면서 많이 얘기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거보다 더 열심히 이야기에 대한 힘을 좀 길러야 이게 여성이 주인공이어도 저희가 이제 결국은 투자자들도 여성이나 남성이랑 보기 전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공간과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갈 수 있냐를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분명히 있긴 있죠. 여성이 주인공이면 남자를 한 명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뭔가 피드백을 저희가 받으면서 작품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까처럼 이야기의 힘을 계속 갖고 있고 주인공을 메인으로 놓고도 주변 인물들을 좀 살려서면서라도 뭔가 만들다 보면 이야기는 충분히 여성 남성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이야기로 잘 끌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영화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음지 있고 좀 안 나타나는 영화들도 조금 많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제작자님과 이제 많은 제작자님이 힘을 모아 투자자를 설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작품이 더 많을 수 있게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왠지 오늘 모이신 몇 분은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실까? 그 결과물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약간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게 되는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백달 테스트 이제 심사할 때 7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성평등 가치를 실현을 했는지를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콘텐츠 내적인 어떤 것들도 있지만 이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독이나 제작자, 촬영 감독 그런 이제 주요 스텝 중에 한 명이 여성일 것. 예전에는 이제 남성에 치우쳐져 있다면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는 성비의 균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지금 질문과 답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네. 저희 관객분의 질문은 그럼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이제, 저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사실 다른 자리에서는 이분들이 안 나오세요. 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다양한 행사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물론 이제 감독님은 네, 좀 만나기 쉬워요. 개봉을 하면은 또 이제 감독님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또 나오신 분들은 작가님을 비롯해서 제작자님들 굉장히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만나기 힘든 분들과 저희가 좀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좀 소통하는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말과 함께 진짜 뭐 7가지 테스트 조항도 살펴보셨겠지만 100대1 데이 아니면 또 이제 그 성평등한 가치 다양성을 위해서 창작자로서 다짐이나 바램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덧붙여서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결국에 인간의 이야기 자체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상상할 때 꼭 굳이 남성이어야 돼? 라는 견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얘기이기도 한데 저희 영화에 나오는 공가장이라는 캐릭터를 전 처음부터 남성으로 떠올렸고 끝내 남성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에 생각했을 때 꼭 남성이어야 했나? 내가 정말 남성이 가지고 있는 관리자로서의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인간의 이야기고 저희가 캐릭터의 힘 혹은 코어를 가진 이야기를 만드는 게 저희 창작자의 몫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캐릭터를 상상할 때 견제는 해볼 만하다. 너무나 쉽게 여성으로서 혹은 너무나 쉽게 남성으로서 캐릭터하지 않는지는 그게 100대 테스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창작자로서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저는 이제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성 캐릭터가 뭐가 있냐, 뭐 너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답을 못했어요. 이렇게 남녀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일단 저는 가장 저한테 영향을 크게 미친 캐릭터는 E.T.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SF적인. 네. E.T. 때문에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 그래서 현재 제가 그 지점, 그 질문을 받은 이후에 갖게 된 약간 의무감이자 이제 하나의 꿈? 여성 캐릭터를 제대로 한번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여기 뭐 제작자님이나 그 감독님들과 달리 작가는 잘 보이지 않는 포지션이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외롭고 배고픈 직업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으로 가네요. 그래서 결코 화려하거나 풍족한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실현하려고 이제 매번 다짐하는 것 중에 쓸데기 없는 생각을 할 자유와 권리가 나에게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라면. 그리고 그것은 의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활이 그렇게 막 여유롭진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무엇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마음껏 뭘 펼치기보다는 이게 맞나? 이게 뽑힐까? 뭐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떨쳐 일어나야 된다. 두려움 없이 마음껏 생각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가 있다라고 혹시라도 여기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응원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희 뒤에 스태프까지 가장 부유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네, 김수현 작가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한나 대표님. 네. 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미랑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마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이 캐릭터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 번씩은 더 해볼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그리고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는 처음 말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에린 브로코비치예요. 그 네.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거기에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의 캐릭터를 제일 사랑합니다. 아마 그 영화는 제가 영화를 끝까지 만들 때까지 꼭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제 목표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목표를 여기서 오픈을 한 건데요. 다음 영화가 아닐 수는 있는데 언젠가는 꼭 여자 성장 성공기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걸 제가 만들 땐 이 백델리안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쉽게 안 없어집니다. 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꼭 불러주신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나오고 싶다는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작품이 나오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알 것 같고 공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정지은 감독님. 저도 모르게 저에게 영향을 준 드라마나 영화를 저도 모르게 떠올려 봤는데 사실 제가 늘 쉴 때 그냥 오디오로 듣고 싶어서 항상 틀어놓는 작품들이 사실은 여인천하랑 대장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소리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어딘지 알겠고 그리고 사실 소리로만 들어도 너무 훌륭한 이렇게 뭐랄까 그냥 쑥 빠질 수 있는 그런 텍스트니까요. 사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런 드라마들을 지금 만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냥 와서 이렇게 사실 다른 쪽 업계 분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라마 쪽에 있는 분들과만 같이 있고 상암동에 늘 있고 근데 이렇게 다른 쪽 영화 쪽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자리가 저한테는 사실은 되게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근데 들으면서 그냥 저한테는 사실은 손쉽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산업들이 같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도 몰랐던 그런 뭐랄까 힘든 점들 이런 걸 오히려 알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생각해 봤던 게 이제 최근에는 영화 쪽 분들이 사실은 저희 시리즈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많이 오시죠. 네, 제가 사실은 OTT를 보면서 느꼈던 왜 예전에는 없던 것들인데 이런 종류의 얘기가 되게 많은 걸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드라마 쪽 분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얘기들을 지금 요새는 더 과감하고 좀 더 수위 높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걸 제가 보면서 어쩌다 저런 걸 하고 있는 걸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대장금과 여인천하를 심심풀이로 틀어놓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사실 19금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방금 들으면 사실 저는 거의 관객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사실 거의 이렇게 옆에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던 자리였고 앞으로도 물론 제가 100주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양상으로 그때까지도 백델데이 이런 식은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어떻게 보면 발전된 그리고 좀 다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100주년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계속 만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네,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미 대표님. 네, 사실은 K 콘텐츠가 대세다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작 환경은 저는 제가 그래도 한 20년은 아직 조금 못 되게 한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저희가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드라마를 만들 수 없게 되는 환경에 와서 이제 제가 과연 또 이렇게 정숙한 세일즈처럼 무모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스스로 되게 많이 반문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백델리안으로 지정을 해주셔서 또 더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다. 용기를 조금 더 내보라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하는 저희 한석원, 황규영 대표님 모두 다 백델리안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저희 제작사에서 좀 1년에 한 그래도 2-3작품 이상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는 작품 안에서는 저희 백델리안이라는 타이틀에 좀 걸맞게 저희가 그려내는 여성들은 저희 작품 안에서 좀 행복하고 누구보다 진취적이고 누구보다 뜻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 인사를 들으면서 또 다른 이분들의 차기작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인사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는 한 3년 걸린다고 했으니까 한 3년 후에 그리고 시리즈는 한 2년 후에는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뵐 것 같다라는 예감도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아침에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비가 너무 막 폭우처럼 쏟아지고 그럴 때 많이 못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잠깐 그쳤을 때 그래도 오시겠다 했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서 또 못 오시겠다 막 이걸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사실 이렇게 창작자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가치를 돌아보고 질문하고 같이 귀 기울여주는 관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합이 완전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체육대회 말씀도 드렸지만 이 공을 굴리는 사람이 단순히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줬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좋은 작품으로 인한 가치가 또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또 소중한 자리였다라는 생각을 오늘 행사를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오늘 하면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작품 상영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만약 가시면은 조심히 비가 안 오니까 또 조심히 또 이렇게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